네, 안녕하세요. 저 이종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저희 특강이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작품을 만드는 방법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소개해 드리기는 좀 어려운 시간이잖아요. 네, 그래서 1시간 정도 제가 그냥 작가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렇게 보기 안 좋으시면 보겠습니다. 말씀 시작하셨으니까 네. 네. 큰 박수로 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제목을 웹툰 작가로 살아남기라는 그 제목을 좀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제 PPT 내용은 막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작가로 살면서 웹툰 작가라는 어떤 직업이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웹툰을 만약에 제작하고 싶은, 작가가 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어떤 부분에 유의하셔서 웹툰을 제작하는 작가가 되셔야 될지 방법을 가르쳐 드리기에는 너무 시간이 짧고요. 약간 태도라던가 작품, 그러니까 웹툰 작가라는 것들이 어떤 직업인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여기 보면 그냥 한국 만화의 역사가 이렇게 한 편에 이렇게 한 장으로 정리되어 있거든요. 뭐 앞부분은 뭐 공부하면 좋고 어쩔 수 없지만 지금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아무래도 90년대, 2000년대, 그리고 2010년대 이 부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일 거예요. 결국 웹툰이 이 시기에 만들어지고요. 이 시기에 만들어진 웹툰이 현재 이르러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대를 제가 짚어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웹툰이 발생한 것 자체가 결국은 기술의 발전 때문이거든요. 기술이 발전하지 않으면 웹툰은 등장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뭐 출판 만화 시대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고요. 그러면서 인터넷으로 만화를 보는 문화들이 생겨나면서 그것들이 발전하고 결국 모바일 시장으로 넘어오면서 웹툰이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게 된 거거든요. 이거는 사실 만화의 변화는 아니고요. 만화라는 본질의 변화라기보다는 기술의 변화에 따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민들이나 보통 일반인들이 많이 즐기는 어떤 엔터테인먼트 중에 하나였던 만화라는 매체가, 컨텐츠가 기술 발전의 과도기에서 2000년대가 그래요.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 제 소개를 같이 드리려고 해요. 이걸 말씀드리면서 제 소개를 같이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1992년에 문화생으로 처음 만화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영심이라는 만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그 주간 소년 점프라는 데 연재가 되고 있었고요. 그리시던 백음택 선생님 문화생으로 출발을 했어요. 지금은 이제 문화생이라는 제도가 거의 없어졌죠. 근데 이제 그때는 만화를 배울 수 있는 방법은 문화생이 거의 유일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생으로 들어가서 이제 만화를 시작했고요. 그러다가 그때는 보통 한 10년 정도 문화생 생활 또는 뭐 여러 가지 수련을 거쳐서 만화가가 되는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무난하게 98년도, 97년도에서 98년도 사이에 데뷔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데뷔를 하기 전에도 뭐 조금 만화를 계속 하고는 있었지만 정식으로 제 이름을, 본명을 넣고 만화가가 된 건 97년도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때 이제 했던 만화들이 있고, 그때 이제 스토리 작가를 겸업을 했는데, 비극적이게도 제가 그림 만화는 별로 인기가 없고요. 스토리를 쓴 만화가 꽤 잘 됐어요. 그다음부터 저한테 스토리 의뢰는 계속 들어오는데 그림을 그리라는 말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어쩌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제 다음 작품 스토리를 계속 하게 됐고, 스토리를 하는 작품은 계속 좀 잘 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작가 생활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어릴 적부터, 저 이쪽 세대거든요. 근데 요 어릴 때부터 꿈이 소년 챔프에 연재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소년 챔프에는 슬램덩크가 연재되고 있었거든요. 저는 슬램덩크가 연재되는 소년 챔프에 너무너무 연재를 하고 싶어 하는 세대로 만화가가 되고 싶어 했고요. 그래서 결국 소년 챔프의 연재를 시작했어요. 1999년에 소년 챔프의 연재를 시작했는데 꿈을 이룬 소년이죠. 그런데 갑자기 망하더라고요.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쭉 떨어져요. 쭉 떨어지는데 이게 어쨌건 인터넷 보급하고 연관이 있어요. 인터넷 전용선 보급선이 막 전용선이 보급되고 사람들이 스타크래프트를 하기 시작하고 놀거리들이 많아졌죠. 놀거리들, 엔터테인먼트들이 많아지면서 어쨌건 그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97년도에 청소년 보호법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발의되면서 이제 출판 만화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웹툰 전에 많이 보셨던 건 아마 2000년대 학습 만화일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나 살아남기 시리즈나 어마어마한 판매량을 기록하면서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죠. 이거는 이제 시장에서 보는 논리가 아니라 작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건 뭐냐면요. 원래 잡지에서 연재하던 작가분들이 수지타산이 안 맞는, 이제 작업 화실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학습만화 쪽으로 전향하셨어요. 살아남기 처음에 누가 만드신지 아세요? 지금 고수 만드시는 문정우 작가님이 시작하신 게 살아남기예요. 그러니까 잡지에서 그 당시에도 최고셨어요. 용비불패라는 작품이 뭐 최고였으니까요. 최고의 만화가들이 학습만화 시장으로 들어갔어요. 당연한 결과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준 있는 작가들이 학습만화 시장으로 대량 유입되면서 학습만화들이 갑자기 재밌어진 거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에너지기파 대신에 한자를 막 던지기 시작하고, 부모님들은 어때요? 뭐래도 좀 배워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책을 사줬으나 애들은 사실 마부천자문 보고 한자 배운 사람은 없죠. 그거 한자를 쐈지만 사실 그거 뭔가 광선 비슷한 거였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소년 만화 쪽에 있던 작가분들이 대거 이동하면서 학습 만화들이 갑자기 재밌어졌죠. 그 이전에 학습 만화는 먼 나라 이웃 나라가 최고였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시장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 어린이들이 봤을 때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리고 거기서 익힌 디지털 컬러들이 이제 웹툰 시장으로 들어와요. 현재 이제 웹툰 시장으로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이 작가분들은 작업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작가분들이기 때문에 한 번에 웹툰으로 못 넘어와요. 처음에 초기에 웹툰이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 때는 대부분 다 생활툰이었어요. 생활툰, 일상툰, 그리고 웹툰이란 말이 처음 자생했을 때도 대부분 무슨 스노우캣, 마린브루스 이런 것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기 시작하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그냥 개인 블로그에 올리던 것들이 인기를 끌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2002년이었나 3년이었나 그때 다음 쪽에서 다음 만화 속 세상이라는 코너를 만들어서 그 당시 스포츠신문이라던가 이런 데 연재하시던 작가분들이 그곳에다가 작품들을 이제 게재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강풀 작가님, 뭐 곽백수 작가님 이런 분들이 이제 연재를 하기 시작하고 독자들이 보기 편하고, 왜냐하면 모니터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정말 길어진 시대잖아요. 책 앞에 앉아있는 시간보다 모니터 앞에서 할 게 정말 많아진 사람들이 여가 시간을 모니터 앞에서 보내면서 만화도 거기서 소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웹툰이 점점 많은 독자들을 끌어들이기 시작하죠. 그렇지만 실제로 이제 이런 학습 만화라던가 소년 만화를 하시던 작가분들은 이쪽으로 넘어오기엔 조금 주저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돈이 안 돼요. 원고료도 너무 작고 무료로 서비스되는 게 웹툰이니까요. 그런 시대를 맞이하면서 만들어진 게 웹툰이고요. 보통 이미지하고 글이 합쳐져서 우리는 만화라고 불러요. 이 공식은 웹툰에 있어서도 완벽하게 유지되고 있죠.
이 기본 메커니즘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질이 똑같아요. 웹툰이 뭐가 달라라고 얘기하면 뭐 다 아시는 얘기. 2000년대 초반에 인터넷 보급과 함께 시작됐고요. 10년 정도 아주 쾌속 성장을 했죠. 너무 많은 작가들이 배출되고 너무나 많은 작품들이 만들어졌다가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제2의 도약기를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만화가들은 모두 돌아가신 스티브 잡스 형님께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 있죠. 이런 변화의 가장 중심에 있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만화와 웹툰을 어떻게 봐야지라고 했을 때 제일 크게 구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매체가 변했고요. 매체가 변했다는 얘기는 소비자들의 취향이 변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소비자들의 취향은 어떻게 변했니? 라고 하면 제일 큰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핀포인트 타겟팅이라고 제가 지금 적어놨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떤 독자들이 좋아하는 만화들은 어떤 만화가가 만들고요. 예전처럼 그 세종대 교수로 계신 이현세 선생님처럼 이현세 선생님의 만화를 모든 세대가 좋아하는 일은 이제 없어졌어요. 그냥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 어떤 만화 좋아하세요? 혹시 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신 분 계세요? 재미없죠. 그런데 30대 이상의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얘기예요. 너무너무 그 대사 하나, 그런 상황 하나, 우리 옆부서랑 맨날 싸우는데 그 지긋지긋한 상황들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런가 하면 제 조카들은 놓치마 정신줄을 제일 좋아해요. 저는 정신줄이 나가버릴 것 같아서 2화를 연속으로 못 봐요. 그러니까 독자들이 완전히 분리되기 시작한 거예요. 네이버가 200편 연재하죠. 200편이 연재되는 이유는 뭘까요? 옛날에 잡지는 15편 연재됐어요. 모두가 보는 만화에서 이제는 특정 소수가 보는 만화로 변한 거예요. 특정 소수들만 좋아해 주면 돼요. 그게 웹툰의 특징이에요. 그러면서 웹툰이 여러 가지로 특징들이 생기는데 이런 것들 보시면 돼요. 저는 웹툰을 얘기할 때 제일 기념비적인 작품으로 패션왕을 꼽거든요. 패션왕이 기념비적인 건 웹툰이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신드롬 현상을 거의 대부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막 하루 종일 검색어 1위를 한다던가 업데이트를 잘 안 했죠. 맨날 늦으니까. 그리고 어마어마한 댓글, 그 다음 회차를 기다리는 약간 열광적인 분위기, 이런 것들이 웹툰이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신드롬을 어찌 보면 이제 파워를 보여줬던 가장 큰 작품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세대가 아닌 사람들은 패션왕을 읽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아마 패션왕을 보셨을지도 모르는 세대들일 거예요. 근데 조금만 나이가 많으면 지금 한번 패션왕 다시 봐보세요. 하나도 공감이 안 가고, 그리고 맥락이 좀 없잖아요. 얘기가 맥락이 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나이가 든 사람들이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한 공감대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세대들이 아주 열광적으로 지지를 받는 작품들이 만들어져요. 치즈 인 더 트랩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제 청강대에서 교수를 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퇴직을 했는데, 청강대 교수하고 있을 때 친구들이 너무 재밌다고 막 그래가지고 봤어요. 뒤늦게 봤는데 순정만화, 그림 보니까 예쁘장 하잖아요. 그래서 순정만화 로맨스물이겠거니 라고 봤어요. 근데 웬걸 로맨스물인 건 맞는데 로맨틱한 게 하나도 안 나와요. 다 그냥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은 모두가 불편해 죽겠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멋진 남자가 나오면 그 순간 이야기는 어떻게 흘러가요? 드라마로 치면 이게 옆에 블러가 쫙 깔리면서 샤라랑 하면서 이렇게 첫눈에 반하고 막 약간 이런 로맨틱함을, 특히나 만화는 좀 클리셰하게 그런 것들을 생각했는데, 저 잘생기고 멋있어 보이는 애는 왜 나 근처에서 얼쩡거려 짜증나게 이러는 거예요. 여주인공이.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그동안은 왕자님이 나오면 뭔가 이렇게 꽃보다 남자 같은 거는 뭐 이렇게 딱
따귀도 때리고 그러면 너 같은 여자는 처음이야? 막 이러면서 이런 거 좀 해줘야 되는 게 만화의 어떤 미덕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오는 사람들이 다들 그냥 불편해 죽으려고 그래요. 그게 로맨틱하지 않은 로맨스라는 것들, 이런 것들에 어떤 세대들이 되게 공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웹툰들은 각자 좋아하는 작품들이 달라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한테도 다 그냥 여쭤보면 다 다를 거예요. 뭐 좋아하는 사람 이건 좋아하고 이거 좋아하고. 근데 예전을 생각해 보시면 80년대, 90년대 잡지나 만화 시절에는 히트작은 모두가 봐야 되는 무슨 의무가 있는 것처럼 봤어요. 그러니까 순정 만화들도 마찬가지, 소년 만화들도 마찬가지. 요즘 이거 안 보면 안 돼 라는 느낌으로 거의 대부분 좋아하지만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죠. 그냥 본인의 취향 따라서 골라서 취사 선택이 가능한 그런 작품들이죠. 대표적으로 그래요. 미생 좀 지루하잖아요. 제가 그렇게 해서 2009년이었어요. 그러니까 꿈을 이뤘는데 그래서 잡지에서 연재를 했어요. 연재를 하고 단행본을 많이도 했어요. 스토리 작가다 보니까 한 번에 한 2-3편 정도씩 연재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꽤 많은 타이틀을 연재를 하고 연재한 것들이 그렇게 반응이 나쁘지 않았어요. 운이 좋아서 여러 가지 좀 좋은 반응들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만화를 보는 사람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 만화를 좀 봐줬으면 좋겠는데 보는 사람들이 적어지니까 답답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웹툰으로 넘어가자니 웹툰 쪽은 너무 생활이 안 될 정도로 돈이 좀 안 되는 것들이 이제 딜레마인 거죠. 아무래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잡지에 연재하고 있다라는 자부심도 있고, 그런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인터넷에 연재한다라는 느낌이 되게 좀 별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떡하지? 뭐 이런 고민이 많이 돼서 늦은 나이에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 세종대에 와서 이제 그 대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좀 했고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길이 좀 보이더라고요. 웹툰밖에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차피 매체는 변했고 그거에 따라서 대중의 취향은 변하고 컨텐츠란 결국은 대중의 취향에 맞춰서 움직이게 되는 어떤 상업적인 룰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데 디바이스라고 하죠. 보는 매체가 달라지면 거기 안에 스토리가 바뀌어요. 내용도 바뀌고 그걸 접하는 사람들의 성향도 바뀌어요. 책을 볼 때와 스마트폰을 볼 때 사람들의 취향은 많이 달라요. 그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그럼 결국 웹툰 해야겠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2009년에 처음 웹툰을 시작했어요. 처음 시작했던, 근데 그게 이제 요거를 잠깐 설명드리면 웹툰을 시작하기 어려운 구조였던 거예요. 이 구조가 왜냐면 웹툰은요, 그냥 무료 서비스였어요. 포털이 어쨌거나 자신들의 포털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트래픽을 유지하기 위한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중에 하나였고요. 그 다음에 모기업이라고 그래봐요. 뭐 뻔하죠. 네이버하고 다음 두 개밖에 없었어요. 두 포털이, 양대 포털이 웹툰이라는 매체를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체 수익 모델이 없어요. 웹툰은 아무리 인기가 있어도 그거 가지고 수익을 만들어낼 방법이 없어요. 그게 컨텐츠를 하는 사람한테는 되게 절망적인 일이거든요. 내 작품이 부가가치를 끊임없이 올려주는 게 아니라 어떤 큰 것의 서비스만으로 제공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쨌건 나는 밤을 새서 몇 년 동안 만들어낸 컨텐츠가 많은 사람들에게 소비되는 건 기쁘지만 부가가치를 못 만들어내는 것, 상업적으로 부가가치를 못 만드는 것들에 대한 딜레마. 그 다음에 이렇게 트래픽이 높아지면서 장르들도 비슷비슷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요. 작가의 권위 실추, 이거는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요즘 댓글에서 작가 약발았네는 칭찬이죠. 그건 칭찬이에요. 그런 댓글 받으면 선풀을 받은 거죠. 작가 약발았네, 크크크크, 이거는 선풀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무료의 컨텐츠에 대한 가치를 높이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작가들, 그걸 보는 독자들 역시 좋게 말하면 친근하고 좀 나쁘게 말하면 쉽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알고 있었던 만화가는
저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만화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만화가 선생님의 만화를 가슴에 품고 잠이 들고 아침에 일어나서 베끼고 연필로 꾹꾹 눌러 써서 펜레터를 써서 종이에 접어서 우표를 붙여서 그런 정성을 받고 그런 존경. 저는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제가 세종대원 건 이현 선생님 때문이었어요. 이현 선생님하고 처음 술자리에서 제가 500잔을 3개를 깼어요. 손이 떨려가지고. 저는 이현 선생님 만화만 보면서 자란 세대거든요. 내 앞에 이 사람이 있는 거가 너무 어지러지해가지고 약간 막 무슨 약을 먹은 것 같았거든요. 저 작가 10년 했을 때 만났는데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약간 작가에 대한 어떤 경외심, 존경심 이런 것들을 갖던 세대이기 때문에 못마땅하죠, 솔직히 말하면.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이게 얼마만큼 독자들과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2009년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독자 생존이 불가능한 컨텐츠였던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이 단점은 2018년, 19년 현재 전부 다 사라졌어요. 완벽하게 극복해내고 지금 완전히 새로운 매체로 탈바꿈했던 거예요. 불과 10년 사이에. 무료 서비스 되나요? 무료로 서비스 되지만 과금도 어마어마하게 되고 있죠. 특히나 뭐 레진 코믹스가 등장하면서부터 완벽한 유료 사이트들이 만들어졌고 이런 유료 사이트들은 재밌으면 돈 내고 보세요 라고 하는데 지금 독자들이 기꺼이 돈을 지불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사기업에 종속됐다라고 보기엔 네이버 웹툰 주식회사가 네이버로부터 분사해낼 정도로 네이버 내에서 파워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만화 관련 기업들이 너도나도 만들어져 있고요. 저도 사실은 학교를 나와서 지금 만화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제작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고요. 자체 수익 모델이요. 끝없이 만들어지죠. 미생이 보여줬죠. 미생이 만들어낸 부가가치. 미생 한참 인기 있을 때는 편의점에 가도 장그래, 마트에 가도 장그래, 텔레비전을 켜도 장그래, 그냥 온통 장그래 천지였죠. 그러니까 부가가치를 마구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획은 지금 무한히 있고요. 그러면서 장르가 획일화됐던 것들이 다시 분화돼요. 왜냐하면 취향을 갖고 있는 독자들을 만족시키면 돈이 되는 시기거든요. 대표적인 장르가 BL이에요. BL 같은 장르들은 특정 독자들이 굉장한 구매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BL을 만드는 작가가 있으면 너 어떻게 먹고 살려고 그래? 그냥 동인지 내서 먹고 사는 거 힘들어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제 주변에 이제 동인지 만드는 여자 작가들 워낙 많이 있었으니까 제자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제자들은 자기는 BL 좋은데 BL 만들면 어떡하지? 만화가로는 못 살네 라고 하던 시기가 대부분이었죠. 그런데 레진 코믹스 등장하고 유료 플랫폼들이 등장하면서 어때요? 지금 BL 최고죠. BL만 만들면 막 되게 여기저기서 모셔가죠. 왜냐하면 충성도 높은 구매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르가 다시 분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뭐 소년 만화들, 학원 폭력물만 이쪽에 뭐 투믹스 이런 데는 뭐 남자들이 막 뭐 가보면 그냥 맨날 쥐어 패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만화를 봐도 사람을 때리고 있는 그러니까 그런 남성향 막 이런 것들이 여기저기 이제 장르별로 만들어지면서 다양한 장르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작가가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 돈 벌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취향은 관계없어요. 전국에 한 2, 3만 명만 나랑 똑같은 취향을 갖고 있으면요. 나는 먹고 살아요. 제가 예를 들어드리면 제가 네이버에 2024라는 웹툰 연재를 했었는데 그 웹툰 연재할 때 당일날 업데이트 당일날 트래픽이 한 80만 정도 나와요. 80만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 근데 레진 코믹스에 동시에 연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거는 성인물인데다가 하드코어 성인물이에요. 막 이렇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냥 막 피 철철 막 이러는 되게 끔찍한 그 고어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19금이었는데 그 작품을 연재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레진 코믹스 초창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받아보면 한 3만 명 정도가 제 만화를 봤어요. 이쪽은 또 업데이트 당일날 80만을 보고 여기는 한 달 동안 3만 명이 보거든요. 돈은 여기서 더 많이 나요. 전체 유료였거든요. 성인물이다 보고 19금이다 보니까 이건 전체 유료예요. 그러니까 한 회당 한 200원 정도 내지 않으면 한 회차도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긴 100% 돈 내고 봐주시는 분들, 독자분들.
이쪽은 어쨌건 네이버나 그거는 브랜드 웹툰이었으니까 물론 돈은 많이 벌었어요. 그렇지만 그쪽으로부터 받은 돈의 차이가 있죠. 그때 이제 네이버가 전면 유료화 지금처럼 무료 미리 보기를 하고 있을 때는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의 취향이 독특하다. 나는 취향이 좀 또라이 같아서요. 최고예요.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들이 모두가 다 극복된 시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만들었던 작품 대작이에요. 대작이 지금 갑자기 다음에서 다시 연재를 해주는 바람에 너무 감사하게 10년 만에 다시 연재를 해줘서 다시 독자들을 만나게 됐는데, 그게 흑백인 이유는요, 스포츠 신문에 동시 연재를 했기 때문이에요. 스포츠 신문에 동시 연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정말로 돈이 안 돼갖고요. 그래서 그 스포츠 신문 원고료와 다음 원고료를 같이 받으려고 두 개를 같이 연재했고, 스포츠 신문은 컬러가 아니다 보니까 흑백으로 연재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대작이라는 작품이 나왔고, 대작이라는 작품이 나와서 다행히도 뭐 영화, 드라마 판권도 잘 팔리고 작품도 꽤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저도 웹툰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웹툰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작가 생활 한 11년 만에 매체를 바꾼 거죠. 매체를 바꿨고, 제일 충격적인 사건을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대작을 연재하면 때 이런 거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막걸리 만화인데 죽을 것 같은 할머니가 처음부터 등장해요. 이 할머니는 얼굴에 이게 죽음의 그림자를 처음부터 들이우고 등장을 하죠. 그러면 독자들이 볼 때, 저 할머니 죽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건 그냥 작가가 의도한 거잖아요. 그리고 점점 고생을 하세요. 안쓰럽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 돌아가셨을 때 막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슬프게 만들려고 이분 계속 고생하시는 걸 막 넣었어요. 그런데 처음 댓글이 달리니까 신기해서 계속 읽었거든요. 댓글에 뭔가 작가가 할머니를 죽이려고 한다 라고 자기들끼리 상의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작가가 막 할머니를 죽일 거다. 그리고 심지어는 예전에 했던 제 전작들을 막 하면서 이 작가의 성향상 죽인다 막 이러면서 이렇게 털더라고요. 이런 관심이라니 기뻤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이제 막 죽을 것 같으니까 막 약간의 구명운동 같은 것들이 펼쳐지더라고요. 댓글에서 죽이는 건 좀 그러니까 뭐 그냥 병으로 쓰러지시거나 좀 이렇게 끔찍하게 그러지 말자. 우리 그러니까 사람 사는 따뜻한 만화 하면서 작가 그러지 맙시다라는 협상안이 들어와요. 계속 댓글로. 저는 그랬어요. 무슨 작가랑 협상을 하려고 그러지 독자들이?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란 듯이 할머니가 차에 치여서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댓글이 막 조회수도 폭발해서 이제 나는 웹툰을 접수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댓글에 거의 대부분 뭐냐면 안 봐였어요. 안 봐. 근데 나중에 다음 쪽으로부터 이렇게 받아보니까 뚝 떨어졌어요. 기분이 나빴어요. 작가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취향과 어떤 것들을 원하고 있는 독자들이 여론을 만들어내고요. 작가와 상호작용하기를 원해요. 그런 것들이 웹툰에는 존재해요. 그러니까 웹툰이라는 컨텐츠 자체가 갖고 있는 되게 아주 유니크한 특성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되게 많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만들었던 작품, 이제 전설의 주먹이라는 작품인데, 작심하고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작심하고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당시에 막 이말년, 막 이런, 기안84 이런 작가들이 막 출연을 했는데, 저도 그때 이제 홍대 쪽에 살고 있었는데, 집 옆에 기안84가 살았어요. 지금처럼 스타가 돼서 문자 한 번 보내기도 어색한 사이는 아니었어요. 지금은 막 이렇게 많이 바쁘지, 이런 정도,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연락도 잘 하기 어려운데, 맨날 텔레비전에서 안부를 보고 있는 스타가 됐지만, 그러니까 근처에 살고 있고, 근데 제가 만났을 때 제가 너무 기안84한테,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뭐냐면, 되게 이상한데, 묘하게 재밌어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작가들이 마구 여기저기에서 등장을 하니까, 제가 약간 위협을 느낀 게 뭐냐면, 이런 만화만 되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나이가 아무래도 그 친구들보다 훨씬 더 많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다가 했던 게, 그러면 아예 잘 만드는 걸
해보자라는 생각에 전설의 주먹 같은 경우는 영화는 좀 단순한데 만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4명의 주인공이 기억하는 과거가 다 달라요. 그게 회상씬으로 다 다르게 나와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고등학교 때 있었던 어떤 사건을 이제 40대가 된 4명의 예전의 일진들이 다 자기 탓이 아닌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그걸 다시 리얼리티 쇼로 보여줘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이제 리얼리티 쇼로 보여주는 형태로 액자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 그때 했던 거죠. 결국 이거는 웹툰 작가들이 못 만들잖아 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치밀하게 이야기를 구성하고 이야기 안에 어떤 그 플롯들을 굉장히 정교하게 짜는 형태로 작품을 만드는 형태로 샘플로 한번 만들어 본 작품이었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큰 기대가 없었는데 굉장히 잘 됐어요. 작품 잘 됐고, 뭐, 영화 쪽에서도 굉장히 콜을 많이 받았었고, 다행히도 또 이제 개봉까지 돼서, 제 대표작이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재미가 들어갔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전문 만화들, 그래서 신사의 집 같은 만화들 다음에서 연재했을 때는 저는 이제 맞춤 양복 관련된 이제 힐링물이었고요. 그러니까 장르들을 다 다양하게 테스트를 한 거예요. 레진 코믹스가 처음 만들어지고 19금 만화를 할 수 있어. 우와, 19금 만화. 그래서 만들었던 게 그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인형의 집이라는 작품이었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에서 이제 브랜드 웹툰이었던 2024를 연재를 했고요. 그러니까 브랜드 웹툰이 계속 광고 웹툰이라는 인식이 너무 강해져서 하나생명 쪽에서 이런 그 제안이 들어왔을 때 브랜드 웹툰을 완전히 한번 장르물처럼 만들어보자. 그래서 생명보험 회사 웹툰인데 사람이 다 죽어요. 이 작품이 그래요. 되게 충격적인데 하나 쪽에서 아주 전향적으로 이런 컨셉도 재밌을 것 같다 라는 걸로 해줘서 다행히 할 수 있었고 몇 회차가 지나도록 독자들이 이게 브랜드 웹툰인지 모른 채 봤던 작품이에요. 그리고 어쨌건 그래서 뭐 이걸로 상도 저도 많이 타고 굉장히 좀 국내에서 어떤 광고, 웹툰을 광고로 만드는 데 있어서 되게 좀 많은 샘플이 되는 작품들을 연재했고요. 다행히 뭐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제 작가가 됐고요. 현재 그러면서 제 얘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어쨌건 청강대 쪽 강의도 하고 뭐 여기저기 대학에서 강의를 좀 하다가 청강대 전임 교수로 계속 있었어요. 계속 있다가 지지난해죠. 지지난해에 이럴 때 쓰는 표현이죠. 뜻한 바 있어 이제 사직서를 내고 나와서 왜 이런 개고생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고생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웹툰 작가가 되신다라고 하면 웹툰은 상업적인 첨단에 있는 매체예요. 수익성 그리고 어쨌건 사업적인 확장성 이런 거랑 별개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컨텐츠 자체가 굉장히 아티스트적인 면모도 많이 갖추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력은 굉장히 상업적인 매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컨텐츠로서 가치가 굉장히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광고에서도 굉장히 선호되는 것들이 웹툰이고요. 유료가 당당히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굉장히 부정적이었거든요. 이렇게 무료 만화가 많은데 유료가 될까? 그렇잖아요. 네이버에 그 인기 있는 작품들이 전부 다 무료인데 유료 사이트가 될까? 그 당시로선 2013년이죠. 레진 코믹스가 처음 출범하기 전에 모두가 다 고개를 갸웃갸웃했었어요. 그런데 어쨌건 당당히 성공을 하고 지금 현재 뭐 그런 사이트들이 대단히 많죠. 여러 가지 형태의 유료 사이트들이 만들어졌고 카카오 페이지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매출이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대기업들도 탐을 내는 그런 매체가 됐죠. 그러면서 이제 창작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이 변화의 가장 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한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선 과연 이 시간 동안 무엇이 변했을까? 라고 가장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게 이 그림인 것 같아요. 이 친구 누군지 아세요? 이름이 뭐였죠? 개요. 개.
수지. 예, 예. 그리고 이 친구는 누구예요? 그렇죠. 강백호 슬럼덩크 나온 게 20년이 넘었죠? 한 6, 7년 된 것 같은데. 여러분들 나이보다도 많을 거예요. 근데 강백호는 다 하네요. 근데 지난주 봤던 하이브의 주인공 이름은 뭔가요? 아는 분이 계시다. 근데 그런 거죠. 강풀 작가님 작품 다 보셨죠? 보신 적 있으시죠? 강풀 작가님 캐릭터 중에서 이름 생각나는 거 한 명만, 단 한 명만이라도 주인공 이름 조연이건 왜 기억이 안 날까요? 유미의 세포들은 이름이 유미라 기억나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고 캐릭터성으로 이름이 남는 작품들이 많지가 않죠. 그런데 강백호는 어때요? 슬럼덩크를 보신 분이라면, 한 번이라도 슬럼덩크를 완독하신 분이라면 강백호가 뭐예요? 북상구 5명 이름 다 기억나죠? 상대팀 이름도 다 기억나죠? 산왕의 걔 누구였더라? 막 이러면서 이제 들으면 다 알아요. 근데 막 이제 좋아하는 몇몇 캐릭터들 빼고는 뭐 거의 다 기억나요. 거의 다 기억나죠. 이 차이는 뭘까요? 25년이나 된 만화는 다 기억하면서 지난주에 봤던 웹툰들은 잘 기억이 안 나요, 이름이. 둘 다 재밌게 본 건 맞아요. 그러니까 재미의 차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재미의 차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첫 번째 요소를 볼게요. 기본적으로는 이 작품들은요, 그냥 만화가 입장에서만 얘기할 거예요. 제가 작가 선배로서 여러분들 앞에 선 거니까 작가 입장에서만 말씀드리면, 이때는요, 만화가가 그림을 못 그리면 만화가 아니었어요. 무조건 어느 이상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람만 만화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10년 정도 문화생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만화가가 됐다는 건 일단 일반인들은 전혀 흉내낼 수 없을 만큼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들이 만화가가 일단 될 자격이 주어져요. 거기서 스토리를 잘 쓰고 뭐고는 일단 두 번째 문제고요. 그림의 레벨이 이렇게 올라요. 그러면 거기에서 연출이라던가 뭔가가 붙었을 때 작품이 갖고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우라라고 하죠. 캐릭터가 갖고 있는 눈빛, 동작, 어떤 것들. 제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작품이나 이런 것들을 막 멘토링이나 피드백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캐릭터가 아우라를 갖기 위해선 그런 거 있잖아요. 보통 사람이 서 있을 때 옆에서 보면 이렇게 서 있지 않거든요. 근데 그림을 그리면 다 이렇게 되죠. 옆모습을 그려보셔서 아시잖아요. 다 일단 이렇게 돼요. 근데 적어도 캐릭터의 성격에 따라서 어깨를 구부릴 수 있는 정도 수준이 되지 않으면 만화가는 아니에요. 이 캐릭터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캐릭터의 동작과 몸짓과 그냥 얼굴의 각도만으로도 기억이 생생해요. 그러니까 슬럼덩크나 예전에 출판 만화들이나 이런 작품들을 기억해보면 어때요? 아주 오래 고등학교 때 막 봤던 그 만화 이렇게 딱 떠올려보면 어때요? 고등학교 동창생들 같아요. 그 사람을 알고 있는 것처럼 느끼잖아요. 웹툰은 모니터에서 모바일로 넘어왔어요. 모바일로 넘어와서 가독성이 되게 중요하고요. 선명하게 어떤 이미지들을 딱딱 인지시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웹에서는 이런 형태의 캐릭터는 굉장히 훌륭한 캐릭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차이를 말씀드리면서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요. 세상에 거꾸로 가는 시계는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웹툰 작가들이 그림을 못 그린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웹툰 작가들요, 그림 어마어마하게 잘 그려요. 그러니까 제가 출판하던 시대보다 못 그릴 거다라는 환상이 있어요. 왜냐면 아웃풋이 좀 다르니까. 아웃풋이 다르다고 해서 그들의 실력이 낮은 게 아니에요. 최적화시키고 있는 거죠. 그 매체에 최적화된 그림을 만들어내고 있을 뿐이에요. 실제로 이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만화가 지망생들, 최근에 웹툰 작가 지망생들을 봤을 때 대생력이 떨어지지 않아요. 절대로. 지금 네이버나 이런 데 연재하는 거 보면, 에이, 저렇게 그리고, 물론 굉장히 스토리 위주이기 때문에 그림을 약화시켜서 그리는 작가분들도 많이 계세요. 많이 계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전체가 지금 그림 퀄리티가 낮다라고 폄하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림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지금 옛날에는 막 뭐 문화생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릴 수 있는 그림이란 게 요만큼밖에 안 됐거든요. 지금은 유튜브만 봐요. 그림 선생님들이 전 세계의 그림 선생님들이 다 들어있고요. 거기다가 대학에서도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있고요. 지금 이런 여기가 사이버이긴 해도 이런 식의 커리큘럼 자체를 가지고 전반적인 이해를 갖는 그런 교육을 사실은 만화가들은 받아본 적이 없어요. 옛날 만화는 어떻겠어요? 선생님 화실에 가서 이렇게 하면 그냥 그려봐. 하다 보면 알아. 이런 도제식이란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렸던 거예요. 그걸 지금 압축시키고 있는 거예요. 본인의 노력에 의해서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거의 모든 것들을 습득할 수 있는 환경은 있어요. 안 할 뿐이지.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사건 중심으로 전달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굉장히 빨리 진행돼요. 엄청 빨리 진행되고 다음화 숨가쁘게 달리는 게 기본적으로 웹툰의 스타일이고요. 출판 만화 같은 옛날 만화들은 정서를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뭔가 누구랑 무슨 일 하나 있으면 그냥 비 오는데 창밖 바라보고 앉아서 막 이거 캔맥주 마시고 웹툰에서 한 회차 그래봐요. 그냥 악플에다가 이거 지루하다고 질질 끈다고 난리가 나죠. 근데 얘네가 그러는 이유는 뭐예요? 단행본 중심으로 보니까 한 권 단위로 봐요. 한 권 단위로 보니까 쭉 보죠. 한 권을 다 보잖아요. 그러면 이 한 권 안에서 나한테 어떤 느낌을 줬느냐가 중요하지만 웹툰은 회차로 잘리잖아요. 그 회차 안에 달려야 돼요. 다음 달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역시나 계속 속도가 빨라져요. 그러니까 뭐든지 그런데 잘게 쪼개 놓으면 점점 속도가 빨라져요. 그리고 그게 웹툰이 이제 속도가 빨라진 거고 지금 시대에 참 잘 맞죠? 긴 문장 안 읽고 긴 얘기 별로 안 좋아하는 지금의 디지털 세대들이 당연히 빠르게 움직이는 이야기들을 소비하는 걸 훨씬 더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웹툰이 스토리텔링의 큰 변화를 이끌어낸 것 중에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건 새로운 소재가 등장해요. 출판 만화 시절에 가장 컸던 건 모두가 다 같이 보는 그런 느낌이었다면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편할 거야. 한국 만화를 대표하는 캐릭터 뭔가요? 한국 만화를 대표하는 캐릭터 하나만 꼽으라면 뭐가 있을까요? 둘리. 뭐 보통은 뭐 이렇게 많이 생각나는 캐릭터들이 있죠. 근데 웹툰이 지금 이렇게 인기가 있거든요. 뭐 거의 월 트래픽이 한 2천만 나와요. 대한민국의 전체 인구를 생각해 보면 무슨 3명 중에 한 2명 가까이 그러니까 웹툰을 봤다는데 뭐 물론 중복이 있겠지만 어마어마한 숫자죠. 근데 웹툰은 20년 가까이를 그렇게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 웹툰을 대표하는 캐릭터는 뭔가요? 한국 웹툰을 대표 캐릭터 조석 이러면 조석은 지금 이게 캐릭터인가? 이렇게 그죠? 조석은 작가 이름이잖아.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약간 떠오르는 게 딱 없죠. 둘리가 어쨌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캐릭터다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둘리 에피소드 중에 이런 게 있죠. 왜 둘리가 도너 그거 타고 엄마 만나러 가잖아요. 엄마 만나러 쫙 가면 그리고 그때 처음 알죠? 둘리가 크면 목이 길어진다는 사실. 그죠? 저기 목 짧잖아요, 얘. 엄마는 목이 길어요. 그리고 막 엄마가 좋아하잖아요. 그때 처음 알죠? 그 악마 같은 초록 괴물이 악이었다라는 걸 깨닫죠. 그리고 그 엄마는 늘씬한 공룡이었다라는 뭐 하여튼 그거였다라는 걸 되게 많은 비밀이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애기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랑 노는 게 좋아 보여요. 근데 어때요? 사악한 희동이가 발에 묶어갖고 마지막에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 에피소드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해질녘, 뉴욕 목이 긴 둘리 엄마가 둘리야 이렇게 그러니까 모두가 공감하는 에피소드. 그러니까 온 가족이 공감하는 어른도 아이도 갖고 있는 정서들을
가지고 있는 게 컨텐츠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만드는 게 미덕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제가 계속 1시간 동안 한 가지만 집중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어서 계속 그 얘기를 강조드리는 거거든요. 아까 전 처음에 보였던 핀포인트 타겟팅이요. 지금의 디지털 매체는 매체가 변화했어요. 이 매체가 변화한 거에 가장 큰 거는 뭐냐면 개인용 PC를 가지고 있어요.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만 취사 선택해요. 모두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세대에서 나랑 비슷한 정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만 채우죠. 그래서 여러분들 SNS 하세요? 특히나 트위터 같은 게 그렇잖아요. 내 팔로워들은 너무 좋아해요. 근데 막 나가보면 절판돼 있어요. 아니, 이 재밌는 걸 막 이러면서 이렇게 또 써요. 이 재밌는 게 절판됐대요. 막 세상에 미쳤나봐. 왜 그걸 못 알아줘? 다 모인 게 그거예요. 그 사람만 모였거든요, 거기에. 내 타임라인 안에 모여있는 사람이 다 그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모든 정보가 취사 선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나는 내가 좋아하는 거 보면 그만이지. 그러다 보니까 모두의 공감대를 얻는데 대단히 어려움을 겪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특정한 어떤 것들을 통해서 움직이는데 그러다 보니 결국은 소재들이 독특해져요. 어떤 독특한 소재를 만들었을 때, 오, 이건 나는 좋아.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10명 중에 8명이 싫은데 2명이 완전 좋아해요. 그러면 이 작품 연재도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공감이에요. 그러니까 공감이라는 정서가 감동이라는 정서와 완전히 달라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둘리나 이런 옛날에 우리가 컨텐츠를 통해서 접했던 감동이라는 코드 있잖아요. 그게 지금은 공감이라는 걸로 바뀌었어요. 맞아. 그거 알아. 라고 하는 딱 그 감정만 남아있어요. 지금 이것. 왜 그럴까요? 감동은 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쭉 어떤 서사를 가지고 어떤 것들을 맞춰내야 결국에 가서야 그 마지막에 가서 감동을 받는 형태로 진행이 되거든요. 지금 우리 시대에, 디지털 시대에 그럴 시간이 없어요. 한 편씩 빨리빨리 봐야 되죠. 그리고 빨리빨리 정보들이 습득되고 여러분들한테도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있고 지금도 받아들여야 되는 게 많아요. 집에 가서 넷플릭스도 봐야 되고요. 막 볼 게 더 쌓여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빠르게 뭔가 전달받는데 그러면서도 감정이 어떤 울림을 받고 싶어요. 그게 공감의 주요 포인트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제 제자 중에서 내진 코믹스의 단지라는 만화를 연재했던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처음에 이 작품을 만들었을 때 이제 연재 전에 저한테 보여줘서 근데 뭐 본인 얘기처럼 보이죠?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 본인 얘기 같아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보통 이 작품을 봤을 때 너무나 특정한 사람들이 공감할 것 같아요. 근데 예전 같으면 이 작품은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오픈하고 한 달 만에 대성공을 거뒀어요.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뒀거든요. 이 작품이 그런 거 있잖아요. 오빠가 있고 여동생이 있는 집에서 보편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정서였던 거예요. 이 정서가. 뭔가 이렇게 내가 무너져 내린다는 어떤 신호인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정서를 가지고 있는 이따가 사진 찍을 때 다시 붙이도록 하죠. 그러니까 그런 독자들이 특정 소수가 열광적으로 지지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저는 남자니까 모르겠지만 오빠가 있는 집에서 엄마가 맛있는 거 있다 먹으려고 그러면 야 이거 오빠 줄 거야. 이런 경험을 대한민국에서 오빠를 가지고 있는 여자들이 대부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공감대들이 이제 이 작품을 격렬하게 이제 응원하는 그런 형태로 바뀌는 거죠. 그것이 바로 공감이에요. 짧지만 그 기분은 내가 알아 라고 하는 것들. 그게 작품 안에 계속 녹아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만드시고 기획하셔야 될 작품들도 당연히 그래야 해요. 지금은. 그래서 거대한 감동을 추구하는 작품은 굳이 지금 기획하시면 조금 어려우실 거고요. 나중에 대가가 되신 다음에는 대가가 되신 다음으로 밀어두시는 이유는 뭘까요? 그때는 나라는 작가가 검증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지루해도 봐줄 수도 있거든요.
모르겠어요. 봐줄지 안 봐줄지는. 그렇지만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빠른 전개,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굉장히 몰입감 있고 빠른 전개. 시작하면 바로 시작이에요. 재난물이라고 하면 보통 저는 이제 스토리를 가리키는 선생님이니까 플롯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재난물 플롯 이러면 옛날에 어떻게 하냐면요. 가족이 있어요. 가족이 있고 막 엄마 아빠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내가 몇 시에 갈게 막 이러는데 저쪽에서 헤일이 막 휴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해요. 막 올라오기 시작하고 가는데 막 약속을 해서 빨리 만나야 되는데 점점 오고 있어요. 재난본부에서 별일 없대 막 이거 한참 해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헤일이 올 때쯤 되면 막 이런 거 하면서 시작하거든요. 요즘 재난문들 여러분들 웹툰에서 보시면 첫 장면 어때요? 살려줘부터 시작하죠. 일단 알았고 됐고 그냥 살려줘 하면 시작이잖아요. 하이브 1화 보세요. 그냥 지구 멸망하고 시작해요. 무슨 심연의 하늘 이런 것도 보면 시작해요. 제가 했던 2024도 일단 이게 첫 장면이에요. 왜 이러지? 라고 하는 그냥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달려요. 이런 거를 트렌드를 반영하는 캐릭터가 뭘까요? 흔히 말하는 먼치킨이라는 캐릭터가 그래요. 걔도 언젠가는 뭘 배웠겠죠. 누군가에게 뭔가를 배웠고 그래서 세졌겠죠. 근데 그 과정은 일단 알겠고 잘 싸우는 거 한번 보여줘 봐봐. 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에 대한 것들을 이미 학습적으로 알고 있는 독자들이 반복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흥미로운 사건들을 위주로 해서 이야기를 전개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명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저는 사실은 이야기를 만드는 걸 가르치는 일을 꽤 오래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딱 접어놓고 얘기해요. 이거는 신이 내린 축복을 가진 사람들의 영역이에요. 뭘 노력한다고 사람을 웃길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노력해서 그림을 잘 그릴 수 있고요. 노력해서 스토리를 잘 쓰실 수 있어요. 근데 노력해서 사람을 웃기는 건 되나 싶어요. 그냥 원래 재밌는 사람이 그냥 타고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있어서요. 근데 웃기는 건 뭐냐면 이 친구도 이 작가도 만나보면 하나도 안 웃겨요. 이렇게 자기 작품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요. 여러분들 최삐밥이라고 혹시 아세요? 그 친구 네이버에서 연재하는 작가인데 제 제자였어요. 정말 참하고요. 정말 조용히 아주 열심히 과제를 하는 성실한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참 저런 착실한 학생이 있다니. 그런데 여름방학이 지나고 나서 교수님 제가 네이버에 연재를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축하한다. 근데 너 언제 작품 했어? 방학 동안에 재미삼아 도전 만화를 올렸는데 하면서 이렇게 딱 봤는데 약간 어지르게 휘청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뭐니? 근데 다음화 스토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면서 앞으로 이야기 전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작가님 만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다음화가 어떻게 될지 그걸 세상에 누가 어떻게 알아요? 막 미토콘드리아랑 사귀고 이러는데 내 여자친구야 막 미토콘드리아 잃어버려가지고 막 현미경 갖고 찾고 이러는 만화인데 다음화 스토리가 내가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 막 이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게 개그 만화 약간 그래요. 근데 그런 친구가 그렇게 웃기는 만화를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지만 그 안에 어떤 뭔가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만화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를 좀 지어보면 앞으로 만화들은 대부분 이럴 거예요. 점점 더 엔터테인먼트 형태로 가는 만화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혹시 바스티앙 비베스 같은 프랑스 작가 아세요? 이런 예술 계통에서 유명한 작가인데 이런 작가들 프랑스 사람들도 하나도 모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알아요. 우리나라에서 책 많이 팔려요. 웹툰이 어마어마한 컨텐츠들을 소비하게 만들면서 만화를 보는 독자들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었고요. 그 중에 일부분은 예술 만화나 작가주의 성향의 만화들을 만드는데 도움이 돼요. 고급 독자들이 생겨난 거죠. 네이버 웹툰 지겨워. 뭔가 좀 막 예술적인 만화 없어? 그리고 내 취향상 그런 만화들이 더 좋아. 이번에 시작했죠. 네이버의 그 새로운 시선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작가주의 성향 만화 작가들을 한 몇 명이었더라 섭외를 했어요. 그래서 네이버에다 단편을 지금 올리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그런 작가주의 성향이나
예술 만화를 만드는 작가들의 풀도 굉장히 넓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물론 상업 만화가들처럼 잘 먹고 인기를 누리고 돈을 많이 벌고 이렇게 되지는 않지만 꽤 많은 팬층을 보유하기 시작하는 되게 긍정적인 신호들이 여기저기에서 오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예술로서의 만화도 훨씬 더 각광받고 발전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간이 없죠. 재미있거나 예술성 있거나 어정쩡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어정쩡한 것들의 포지셔닝을 어디인지를 본인이 창작자로서 알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고 싶고 저런 것도 하고 싶어 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나는 독자들을 너무너무 즐겁게 하는 만화가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던가, 아니면 나는 작가로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추구하는 세상을 표현하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정체성을 확실히 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사실 애매했어요. 애매한 영역들에서 많은 사람들이 만화를 즐겼지만 지금은 점점 고도화돼서 분리될 거예요. 이렇게 분리되어 간다라는 것들을 알고 계시면 작가로서, 창작자로서 나는 어느 위치의 작가가 될 거야 라고 결심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화의 미래가 어떻게 되냐고요? 저도 잘 모르죠. 뭐 보통 트렌드라는 게 있잖아요. 올라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웹툰작 봤던 사람들이 모두가 다 막 썰물처럼 빠져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의 분위기를 봤을 때 어쨌건 해외에서도 웹툰이라는 것들에 되게 관심이 많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디지털로 풀컬러로 만화를 보는 거에 표준이 웹툰이 된다면 어쨌건 웹툰의 미래에 대해서는 기대를 걸어볼 만해요. 그러니까 뭐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대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지금 웹툰을 활성화시키고 있는 거고요. 가능성을 보겠죠. 그런 대기업들이 뭐 어지간히 계산했겠어요. 어지간히 계산해보고 미래를 위해서 이제 큰 돈을 투자하고 있는 거니까 그만한 것들이 있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궁금하신 것들은 이제 물어보시면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만화를 제작하는 것도 그렇고 그냥 만화 시장에 대한 것들도 그렇고, 질문을 많이 하시면 많이 하실수록 그래도 특강을 오는 사람한테 많은 것들을 얻어가세요. 제가 네. 판타지 네. 네. 웹툰은 어떻게 생각해요? 판타지 웹툰이요? 판타지 웹툰은 주류 웹툰은 아니에요. 주류 웹툰은 아니고요. 판타지를 되게 선호하는데요. 창작자들이 선호하는 장르고요. 소비자들은 썩 그렇게 인기 있어 하는 장르는 아니에요. 판타지가 재미있는 이유는 창작하는 사람 입장에서 재밌어요. 새로운 걸 계속 만들어내니까 이거 너무 재밌어.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해볼까?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창작자들은 판타지들을 굉장히 많이 만드는데 반해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독자들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공감이 가는 것들을 선호하는데, 판타지 같은 경우는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리고요. 설정이 복잡하고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포기하는 탈락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웹툰에서 사실은 기획자들 또는 매체에서 판타지를 그다지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네. 네. 그 대작에서 할머니처럼 네. 죽임으로써 조회수를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글을 쓰다 보면 네. 오티스의 에이스라든가 네. 지라이아처럼 네. 결국엔 죽여야지만 이 스토리를 좀 더 드라마틱하게 네. 만들 수 있어서 결국엔 죽일 수밖에 없는 캐릭터도 있잖아요. 네, 물론이죠. 그런 경우에는 그냥 팬들이 떠나가는 조회수가 떨어진 걸 감수해서라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작가의 선택이죠. 그러니까 작가가 내 작품을 위해서 원래 정해놓은 어떤 룰을, 그리고 이 안에서의 드라마들을 지켜나가는 것,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긴 하지만 창작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식의 압박을 받는다고 해서 얘기를 들어옵진 않아요. 실제로 죽일 사람을 안 죽이거나 뭐 이렇게 어떤 싸움의 승패를 바꾸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냥 압박을 받는 거예요. 압박을 받고 어지간해서 크게 이야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은 서비스 해줄 수 있어요.
분량을 좀 올려준다던가 어느 캐릭터가 갑자기 인기 있어서 막 걔를 보고 싶어 한다면 그 캐릭터를 조금 더 자주 등장시켜 준다던가 클로즈업 한번 잡아준다던가 하는 정도의 작가적 서비스는 하지만 그래도 내가 작가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것들에 흔들릴 정도면 아마 데뷔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 정도의 뚝심은 갖고 계셔야죠. 그 네. 이번에 1000만 관객 모았던 그 극한 직업 네네. 이런 걸 보면 이제 오락적인 코드도 네. 많았고 마블 영화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약간 가족적인 코드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웹툰과 관련돼서 이제 작가님께서 생각하시는 관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그런 어떤 코드라고 한다면 네. 무엇이 있을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대한민국 웹툰에서 가장 잘 먹히는 코드는 비아냥과 혐오예요. 외모지상주의라던가 뭐 네이버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는 작품들 있잖아요. 여신강림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게 작품 안에서 캐릭터가 그런 상황을 봤던 누군가가 이 사람의 뒷담화를 하는 장면이든 막 그런 불편한 상황들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사실은 되게 여러 가지로 복잡한 시대에 접어들었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시대가 흐르면서 우리나라가 뭐 정권도 바뀌고 어떤 정치적 상황, 경제적 상황 이런 것들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 대한 약간 믿음도 신뢰도 많이 사라져 있고 그러다 보니 비아냥거리고 혐오하는 것들에 대해서 되게 많이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본인도 하면서 본인도 스트레스를 받는 약간 그런 구조를 좀 모두 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거의 다 느끼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극 중에서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불편해. 그러니까 그게 노골적으로 혐오를 드러내는 장면은 아니어도 아 이런 상황 너무 불편한데 아 이런 상황은 왠지 신경 쓰여. 남들이 뭐라고 할까? 내 화장 지운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날 싫어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식의 감정들 있잖아요. 이 감정들이 사실 독자들이 가장 열광하는 감정인 건 사실 코드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 만화 같은, 그러니까 웹툰 같은 그 컨텐츠의 최전방에 있는 작품들, 그래서 취향을 굉장히 빨리빨리 반영하게 되는 이런 작품들은 지금 현재 가장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이 제일 많이 반영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좋은 얘기를 드렸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사실 모두 요즘 피곤하잖아요. 되게 스마트폰만 열면 되게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피곤함의 공감대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사이다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반대급부로 뭔가 저 정도의 복수는 오반데? 라는 느낌이 들지만 아주 그냥 이렇게 해서 좀 심할 정도로 그것들을 상대하는 것들을 사이다라고 좋아하는 것도 역시나 그런 정서라고 생각이 들어요. 혹시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네. 현실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저희 이제 앞으로 학생들이 이제 네. 작가가 되는 플랫폼에 네. 네네. 그럴 때 현실적으로 좀 계약권 네. 좀 많이 보십니다. 이해가 될게 있으면. 네. 계약은 굉장히 빨리 변해요. 지금 디지털 쪽의 계약이 굉장히 빨리 변하는 이유는 뭐냐면 디지털 전송권, 출판권 이런 것들이 용어들이 계속 변하고요. 지난해에 계약을 했는데 이 회사에서 새로운 매체를 개발해서 서비스를 시작하면 그건 뭐라고 부르지? 그러면 그거에 별도의 것들이 계속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어떤 데 서비스를 하는 것들이 막 범위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작가가 관리해야 될 거는 명확히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저작권을 작가가 가지고 있잖아요.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계약 연도예요. 그 다음에 계약 범위. 사실은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해요. 물론 돈이 중요하죠. 그 얼마 준다라고 하는 액수가 중요하긴 한데 액수를 제외하고 나면, 그러니까 액수나 뭐 이런 거는 기본 계약 사항이니까 그렇지만 이게 어디까지 서비스가 되는지, 국내에서 서비스가 되는 건지, 당신네 회사에서 서비스가 되는 건지, 아니면 당신네 회사가 다른 회사에 서비스 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건지 되게 복잡하죠. 근데 이 계약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카카오랑
카카오는 큰 회사니까 레진 코믹스랑 계약을 하셨단 말이에요. 레진 코믹스가 예를 들어서 이 작품을 카카오의 서비스에서 벌어들인 수익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뭐 미스터 블루라던가 이런 데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서로 작품들을 수합 돌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 회사에 서비스 했을 때 나오는 것만 얘기하는 건지, 이 회사가 여기에 서비스를 해서 하는 건지, 그러니까 당신네 회사에 이런 걸 유통권이라고 그러거든요. 유통권을 내가 몇 년 동안 준 건지에 대한 것들의 차이가 있어요. 이것들은 뭐 저작권 관련 강의가 여기저기에서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이 있으시면 뭐 만엽이라던가 뭐 콘진이라던가 이런 데 있는 것들에서 한번 상식으로 들어보시면 좋으실 거예요. 딱 잘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최근에 복잡해져 있는데 그냥 중심만 지키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부 양도 이런 것들이 있는지, 빨간색 글씨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양도, 그러니까 연도수를 보면 알죠. 그러니까 몇 년간 언제까지 무엇을 주느냐,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관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작가로 움직이실 테니까,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웹툰 제작 스튜디오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웹툰 쪽에 개인 작가와 스튜디오 시스템들이 같이 돌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스튜디오 시스템이라는 건 고용의 안정을 주는 대신에 저작권을 회사가 귀속하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나쁜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나쁜 기억이란 뭐냐면, 예전에 일일판 만화 때 무슨 공장 만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착취 구조가 만들어졌던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좀 경계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만, 실제로 산업적으로 봤을 때 생산력이라던가 사업의 가치를 키운다던가 하는 것들을 개인이 하지 못하는 경우들은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회사가 그걸 가지고 있으면 더 큰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만들어낸 사람들에게 정당하게 그것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주는 구조만 만들어진다면 사실 나쁘지 않은 구조이고, 지금 처음에 시작하고 있는 스튜디오들이 그런 것들을 좀 잘 조성해 놓으면 향후에 범위가 커졌을 때도 그런 것들이 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네이버도 뭐 카카오 쪽에서도 그런 스튜디오들을 많이 제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졸업을 하시고 작가로 생활하시면서 그런 쪽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면서 실력을 키우시고, 뭐 나중에 나와서 혼자 작업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스텝으로 또 일을 하시고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한 시기가, 선택이 가능한 거죠. 그런 시기로 점점 진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면 굳이 꼭 내가 내 이름으로 작가를 하려고 막 굉장히 고생을 하지 않으셔도 선택의 폭이 좀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이제 몇 학년이신지 모르지만 졸업하시고 나서 하실 때쯤이면, 그 준비를 하실 때쯤이면 이런 시스템들이 굉장히 정착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뭐 질문 있으시면. 네. 저는 협업을 싫어해서 네네. 네. 힘들어서 네. 그림 작가를 따로 싶다는 걸 주해요. 네. 협업하다 보면 이제 트러블이나 좀 싸우게 되는 경우가 네. 거의 생길 텐데, 작가님께서는 같이 작업하실 때 네. 어느 부분에서 가장 먼저 다툼이 일어나고 최대한 트러블을 안 일으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일단은 이제 그런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과 협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반드시 싸우실 거예요. 왜냐면 제가 처음에 그랬거든요. 내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나온 작품을 보면, 아씨, 내가 그리면 더 잘 그리겠다, 이 생각이 드면 무조건 싸워요. 그건 안 싸울 수 없어요. 그런데 어느 선에서 제가 스토리 작가로 정체성을 잡고 기획자로 정체성을 잡았을 때 저 사람과 하기로 한 순간 저 부분은 나보다 훨씬 더 잘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생각하시고, 나는 이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고 나온 것들은 저 작가분이 나보다 더 잘 만들어 주실 거야. 그래서 나온 아웃풋이, 최종 결과물이 내가 생각하는 거랑 달라도 실제로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싫으면 네가 다 해. 이 말이 맞거든요.
내가 지금 다 못해서 지금 저분의 손을 빌렸고 저분의 스토리를 빌리기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나온 아웃풋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협업을 시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물에 대해서 결국 그러니까 잘 만들기 위해서 서로 이야기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물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시면 사실은 협업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게 트러블을 없애는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제가 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이 짧다 보니까 길게 말씀드리긴 좀 뭐해서 딱 그냥 핵심만 말씀드린 거예요. 협업을 한다는 건 결국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할 걸 포기한 거거든요. 포기한 거에 대해서 미련을 갖고 더 잘해봐 라고 하는 건 사실은 부당하죠. 솔직히 말하면. 그러면 하지 말았어야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트러블 없이는 못하고요. 왜 트러블이 없어요? 저기 나온 거 보면 제 스토리 되게 재밌었거든요. 이번 회차. 근데 딱 나와서 완성 원고가 나왔는데 막 밤에 잠도 안 와요. 막 이렇게 밤에 잠도 안 오고 막 이렇게 막 뛰어다녀요. 막 너무 답답해서. 근데 그 작가님에게 최선을 다해서 매너를 지키려고 노력하죠. 그리고 다음번에 그런 장면이 나올 때는 충분히 설명을 드려요. 그런 거라기보단 이렇게 생겼고요. 그놈은요, 이렇게 팔이 짧아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촉수가 이렇게 움직여요. 막 이렇게 연기를 해가면서 이제 옆에서 최대한 그분이 잘 표현하시도록 이제 말씀을 드리죠. 그러다 보면 그래요. 저처럼 이제 전업 스토리 작가나 기획자로 움직이게 되면 어느 작가가 어떤 걸 잘하는지를 빨리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 사람은 사람을 때리는 거를 정말 아프게 때린다라는 장점이 있으면 신나게 아프게 때리는 장면들을 넣어줘서 이 작가분이 그걸 잘 만들게 만드는 것들, 그리고 뭐 여자 캐릭터가 너무 예쁘게 잘 그리고 그러면 여자 캐릭터의 비중을 조금 더 올려서 독자들이 그 여자 캐릭터의 매력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스토리상에서 배려를 해주는 그런 것들도 이제 필요하죠. 만화가 되게 독특한 시스템을 갖고 있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드는 게 아니라 연재를 하면서 독자들의 반응을 볼 수 있는 되게 재밌는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독자들의 눈치를 보면서 내 작품에 반영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신다면 뭐 협업이라던가 아니면 연재하실 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질문을 받아볼까요? 네. 스토리 작가로 네. 공부하실 때 네. 좀 많이 도움이 되었던 추천 받을 만한 팁 같은 게 있어요?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저희 작법서들이 꽤 많이 시중에 나와 있어요. 시중에 꽤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 작법서들은요, 읽어두시면 그냥 그거 있잖아요. 흔히 말하는 건강보조제 같은 거 있잖아요. 내가 비타민을 막 아침마다 먹는데 몸이 건강해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좋다니까 먹는. 근데 분명히 효능은 입증되어 있으니까 지금 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작법서를 아무리 봐도 내가 스토리를 잘 쓰게 된다라는 느낌을 전혀 못 받아요. 그래서 막 뭘 딱 찍어서 그것들을 공부하시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그냥 그런 것들은 짬짬이 계속해서 공부하시면 나중에 언젠가 다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돼요. 그리고 스토리를 쓰기 위해서 제일 그냥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거 한마디 정도를 드리면, 무엇을 보든 무엇을 쓰든 계속해서 쓰세요. 쓰시고요. 그러니까 블로그든 SNS든 다 좋아요. 계속 쓰세요. 계속 쓰시고 없는 말 만들어내세요. 가짜뉴스 이런 거 말고요. 어떤 상황들을 계속 시뮬레이션 하시고 그것들을 기록하시는 버릇들 들이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이런 거요. 저는 이제 스토리를 쓰는 사람 입장에서 약간 마법에다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지나가다가 막 이런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다 경험해 보셨는데 어느 날 그냥 딱 그런 거예요. 여기 학교 앞에 지나오다가 교문 딱 문을 들어서는 순간 바람이 휙 부는데 어떤 이미지가 확 스쳐갔어요. 정말 멋있는 그 이미지가 스쳐갔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떠올랐어요. 그런 사람 본 적도 없는데 이런 사람은 어떤 심정일까? 막 이런 생각이 한번 확 스쳐 지나갔어요. 그러면
그것들은 제가 보기엔 거의 모든 사람이 그냥 살면서 많이 느끼는 감정이거든요. 그걸 빨리 잡아서 적으세요. 적으시고 그걸 문장으로 만드세요. 단어건 문장이건 마구 적어서 만드세요. 그리고 그걸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세요. 그리고 나면요, 되게 신기한 경험을 하시는데 딱 그게 만들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몇 년 뒤에 그게 만화가 돼서 세상에 그 장면을 수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그 순간이 와요. 그리고 그날을 기억하게 돼요. 아, 내가 어디에서 육교유에서 누구를 기다리다가 갑자기 떠올랐던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전설의 주먹 얘기할 때 가끔 그런 얘기해요. 그때 어떤 때였냐면요, 친구들이랑 술을 마시고 있는데 옆자리에 이 막노동을 하시는 분들이 술을 너무 많이 드신 거예요. 근데 너무 시끄럽게 떠들면서 막 욕을 하는데 불편하잖아요. 근데 고기를 시켰어요. 안 그랬으면 그냥 나갔을 텐데, 근데 이 시킨 것만 먹고 가자라고 하는데 막 옆에서 막 떠드는 거예요. 근데 막 욕을 하면서 막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막 내가 얼마나 잘 나가는 줄 알아, 막 이렇게 소리치는데 맨날 하는 레파토리잖아요, 그분들. 근데 눈살을 찌푸리면서 여기서 빨리 나가고 싶어, 돈 아까우니까 고기만 먹자, 봐, 이렇게 생각을 친구들하고 하고 있는데, 슬쩍 눈 마주치기도 좀 그렇잖아요. 슬쩍 이렇게 봤는데 이 어깨에 오래된 문신 있잖아요. 그 형체를 알 수 없는 약간 초록색의 이런 문신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는 순간 제가 딱 들었던 느낌이 그래서 저 사람이, 저 문신이 뭔지 모르지만 선명했던 그 시절에 세상에 무서울 게 하나도 없었던 그 시절이 분명히 있을 거고, 저분은 계속 그 시대를 추억하면서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떠오른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그 장면을 적어놨고요. 그리고 그 장면을 만든 지 한 5년쯤 뒤에 전설의 주먹이라는 작품이 나왔고요. 분명히 그 장면을 썼어요. 그리고 그게 또 영화로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지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걸 창작자 입장에서는 되게 마법 같은 순간이에요. 그게 무슨 거지? 우리 판타지 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만화가 이렇게 세상에 퍼져 있거든요. 그런 만화가 어떤 순간에 모이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 순간을 내가 잡아내느냐 못 잡아내느냐가 창작자이냐 아니냐, 크리에이터냐 아니냐예요. 이 수많은 것들의 소재들은 다 떠다니고 있지만 실제로 그거를 잡아서 딱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사람이 바로 이제 창작자고요. 그거를 한번 경험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바닥을 떠나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정말로 매력적인 직업이거든요. 한 번도 다른 사람이 보지 못했던 세상과 사람들을 내가 만들어서 보여주는 매력적인 직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창작을 하시고 꿈을 가지시고 작업을 하시면 분명히 어떤 제가 말씀드린 마법의 순간을 맞이하실 거고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울고 웃게 하는 창작자가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긴 시간 동안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건강하시고 필드에서 저에게 좋은 후배가 되어서 다시 만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